안녕하십니까. 봄 개편을 맞아 KBS 전주방송총국이 새롭게 준비한 시사기획 날의 기자 김종환입니다. 시사기획 날에서는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파헤치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지역 현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가능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진이 나오더니 창문을 열고 여기에서 그냥 뛰어버렸어요. 바닥으로. 충돌을 하고 있고 이 힘들이 꾸준히 한반도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익산 황등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주일쯤 전에는 익산에서 30km 떨어진 충남 금산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발 아래 땅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종호 기자, 일본이나 네팔, 타이완과 달리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익산 지진을 포함해 전북에서는 지난 39년 동안 75차례, 1년에 2번꼴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걸리는 시간은 9초에서 15초, 길게는 몇 분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으로 인한 피해는 파괴적입니다. 예고 없는 재앙 지진, 그 피해로부터 전북 지역은 안전한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비추고 있던 CCTV 화면이 강한 진동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CCTV도 충격을 받아 흔들리며 초점이 흐려집니다.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때는 새벽 4시 반쯤. 이 마을에 사는 50여 가구 주민 대부분이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리자 새벽잠에서 깨어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소리는 막 우르르 천둥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규모 2.0 이하의 여진이 세 차례나 뒤따라 불안은 더 컸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난지를 몰랐지요. 이런 집은 덜렁거리라 했지만 우리 집은 덜렁거리도 안 했어요. 이렇게 저기 흙집이라 그런 게 그냥 진실로 그냥 막 내려앉는 것 같았지. 아유 진짜 놀랐어요 이번에. 공원에 설치된 체육기구가 심하게 흔들리고 주택가에 설치된 CCTV 화면도 크게 떨립니다. 익산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그 보일러실에 불이 난 줄 알고 후루루루루 하는 소리가 한 1분은 안 됐거든요. 거기까지 나와보니까 차 지나간 거 그런 건 없어. 이곳은 익산시청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시골 들녘입니다. 지난해 12월 진도 3.9 규모의 익산 지진은 바로 이곳 땅속 아래 11km 지점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왜 이곳에서 발생한 걸까요? 또 예고 없는 재앙이라는 지진 피해에서 전북 지역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2달 전 지진이 났던 익산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진앙지에서 7km쯤 떨어져 있는 마을로 들어서자 곳곳에 금이 간 주택 바깥벽이 눈에 띕니다. 다른 집은 바깥에는 안 간. 여기 저거 금 다 갔잖아요. 집안 거실과 침실, 부엌 타일에도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갔죠. 여기 완전히 저기 다 간 거예요. 주민들은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해냅니다.
그거 보기에는 정확하게 그 같잖아요. 쾅 하니까 저 개가 한 40-50마리 키거든요. 저희 집 그 개가 막 그렇게 많이 짖더라고요. 막 지금 쾅 하면서나 저는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꽝 하는 동시에 이 소음이 밀고 막 카멜 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막 꽝 가더라고요. 몇몇 집에서는 탈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자는데 꽝 하는 동시에 지진이다 하고 이 창문을 열고 여기에서 그냥 뛰어버렸어요.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으셨어요? 예. 떨리기만 하더라고요. 예. 몇번 나 그렇게 그 거치는 거 처음 느꼈어요. 우리 집은 2층이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니까 아들이 먼저 뛰어나가더라고요. 다른 마을에서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거나 건물과 담장에 금이 가는 피해가 났습니다. 경로당과 교회, 심지어 군부대까지 크고 작은 지진 피해를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지진이 발생한 원인은 뭘까? 전문가들은 지난 2달 사이 충남 금산과 경북 김천 그리고 익산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곳 다 강원도에서 충청 전남부까지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른바 옥천 습곡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습곡대란 고생대부터 퇴적된 지층이 자주 심하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띠 모양의 구역을 말합니다. 특히 이 익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우리가 옥천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옥천대 서쪽 가장자리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한반도 내에서도 지진 발생密도가 비교적 높은 곳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익산 지진의 수준과 비슷한 진도 3.9 규모입니다. 바닥에서 약간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진의 세기가 갈수록 커질수록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대만 지진과 비슷한 진도 6.4 규모입니다. 산체가 흔들려 이렇게 쉽게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준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해는 1978년, 바로 그 해에 관측사상 국내 최대 규모인 5.0의 지진이 충남 홍성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성벽과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고 다친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관측 이래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5차례. 특히 1996년과 97년, 98년에는 세 해 연속 규모 3.0 안팎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470여 년 동안 전라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200여 차례, 익산에서만 12차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지진이라고 하면 역사 기록물에 남아있는 지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이 지진들 가운데는 규모 7.0에 해당되는 큰 지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내륙에서만 발생하는 걸까? 지난 2007년 3월 해일이 부안 위도를 덮쳤습니다. 당시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몰아닥치면서 승용차가 집과 화단으로 떠밀렸고 1.5톤 무게의 고깃배도 도로까지 쓸려왔습니다. 1.5톤 규모의 고깃배는 이렇게 부서진 채 방파제에서 50m 안쪽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학교 운동장에는 숭어들이 펄떡이고 마을 곳곳은 바닷물에 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여 난장판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해일에 섬 주민들은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용감은 키가 큰 게 여기다 들어요. 나는 여기 넘었지.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막 덤도 용감 그냥 손을 잡고는 어디 꼼짝하지 마 놀래가고 그랬는데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이 해일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당시 근처 바다에서 지진은 관측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6월 군산 어청도 근처 바다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비슷한 지점에서 28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된 지진은 몇 개의 지진들이 군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떠한 선형 형태의 뭔가 군집 특성이 보인 반면 이번 익산 지진, 금산 지진은 단일 지진 형태고요. 물론 여진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상호 간의 연관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 때문에 언제든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활성 단층이 서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질 조사 당시에도 뭐 활성단층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고요. 그보다 또 뭐 고군산 열도나 군산 앞바다 좀 멀다면 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도 뭐 많이 발달하는 곳은 더 큰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뭐 새만금 단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되겠죠. 서해 지진은 전남 영광의 원자력 발전 시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원전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고려해 진도 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됐습니다. 원전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르게 다양한 관점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지진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자력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다른 시설물들에 비해서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수준의 내진 설계 또는 내진 검토를 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의 교훈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규모 9.0으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4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피해 금액은 어림잡아 200조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돼 피난민이 33만 명에 달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때 그 도쿠 대지진 관련된 그 원전 시설물은 좀 다른데 그거는 어떠한 그 내진이라기보다는 지진 대응 절차가 좀 잘못됐던 거죠. 예를 들면 그 구조물 자체가 지진에 의해서 뭐 피해를 입었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한 방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 배리어라든가 그러한 시설물들이 원류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진 피해를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 현재 국내 지진 관측소는 모두 160여 곳. 중국, 일본 관측소와도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난 1999년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관측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관찰하는 거죠. 예와 같은 거죠.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의 파동과 파장, 세기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은 지진 위험 지역을 찾기 위해 한반도 지층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영상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전북에서 특별히 이제 평야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은 집안이 두껍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진동이 그 지역에 이제 지진파가 도착을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다른 단단한 안반 지역, 즉 이 전주의 동쪽 지역보다는 더 큰 진동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폭설, 호우 등 다른 재난 상황과 달리 지진은 주의보나 경보 같은 예보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진은 별다른 전조 현상이 없어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다른 기상현상과는 달리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관측하는데 어떤 지진 발생하고 나서 관측은 가능하지만은 지진 발생하기 전에는 이것이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해 전 붕괴 위험이 있다며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익산의 한 아파트. 이주 문제와 재건축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전체 100여 가구 가운데 지금도 4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담장이나 계단은 물론 아파트 외벽과 내벽도 겉곳이 부서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익산 지진 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복바람에 여기 바퀴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하실을 다시 내려갔다 오고 그랬거든. 그 순간에 누워서 이게 책 보고 있는데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막 쿵쿵쿵 무슨 뭐 난 밑에 기계실 내 우리 아래층에 거기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 나는 줄 알고 막 나와서 이렇게 봤단 말이야. (40년) 된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벽을 허물고 철골 구조물을 세운 뒤 새로 콘크리트 벽을 쌓습니다. 진도 6단계까지 진동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하며 건물 붕괴를 지연시킴으로써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한 교육시설은 드뭅니다. 전북 지역 내진 설계 대상인 유치원과 학교 건물은 2,493곳. 이 가운데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072곳으로 83%나 됩니다. 하지만 올해 내진 공사가 예정된 학교는 10곳뿐. 이런 속도로 내진 공사를 모두 끝내려면 20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16년도에 30억 예산으로 해서 10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내진 보강 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한 10교에 3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내진 보강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8년부터 댐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옥내 소화정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도 내진 설계가 처음 도입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축물 파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보호를 해서 건축물 화재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전북 지역 내진 설계 대상인 공공시설은 2,687곳. 이 가운데 아직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104곳으로 41%나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 전북 지역에 투입되는 지진 관련 예산은 8억 원뿐입니다. 교량 20곳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와 보강 공사가 전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부터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심한 진동이 느껴지자 황급히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립니다. 진동이 모두 멈추자 곧바로 방문을 열고 침착하게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상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지진이 어떻게 오더만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다가 그 다음은 엄청 세게 흔들렸어요.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실제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얻고 좀 대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같은 지진 체험 시설은 국내에 서너 곳 정도. 자치단체마다 지진 체험 시설이 설치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수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공공기관 합동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보통 화재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은요, 저희가 화재가 나서 그런 대피하는 나중에 그 요령들은 거의 지진 대피 요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규모 5.5와 6.4의 강진이 잇따랐습니다. 도심을 비추는 카메라가 흔들리고 도쿄 타워에 올랐던 관광객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고층 빌딩까지 정전이 되면서 2시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멈춘 승강기만 7,000대가 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화산재가 9km 상공까지 치솟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沈み込むプレートというのは硬くて冷たいものですから、その中を通っていく地震波というのは減衰しない。 지난 6일 타이완 남부에서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7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 등 모두 110여 명이 숨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칠레 등지에서도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환태평양 화산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응력을 주는 주된 원인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은 일본 열도 동쪽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고 이 힘들이 꾸준히 한반도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네팔에서는 지난해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눈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네팔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적어도 8,000명이 숨지고 16,0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북.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해마다 2차례씩 지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규모 3.0이 넘는 지진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15초 안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재앙 지진. 이제라도 땅속의 경보에 더 관심을 기울여 대비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전북에 살면서 지진을 걱정하는 건 역시 기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쓸데없고 지나친 걱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지진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진에 관해 아는 게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자연 앞에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